안녕하세요. 지안애들 최기봉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는 인행론에 대해서 배웠죠. 인행론도 2절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부터는 재무론을 배울 텐데요. 이 재무론도 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한 4절 내지 5절로 구성되는 게 맞는데, 인행론, 재무론 쪽은 제가 그냥 2절을 확 줄였어요. 어차피 나올 부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컴팩트한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렇다고 할 건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 5장 재무론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재무론은 총 2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1절 예산의 기초, 2절 재무론의 핵심이고, 역시나 이것도 두 강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재무론의 기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확히는 재무행정론입니다. 예산의 기능, 예산의 경제적 기능, 머스그레이브, 우리 무덤 뚫고 나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자원 배분 기능, 2번 소득 재분배 기능, 3번 경기 안정화 기능, 총 3가지의 기능으로 나누셨고요. 이분 자원 배분 기능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소득 재분배 기능은 개인이나 소득계층 간의 격차를 시정하고 축소하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3번 경기 안정화 기능은 물가 실험 및 국제 수지의 불균형 해소 체계로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거는 뜻은 이걸 다 읽으면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세 가지를 내놓고 밑에 이 통제 기능 이런 거 다 섞어서 다음 중 머스그레이버가 주장한 예산의 경제적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큰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1번 그래서 1번 자원 배분 기능, 2번 소득 재분배 기능, 3번 경기 안정화 기능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2번 예산의 행정적 기능, 알렌 시크라고 하는데 이분이 주장한 거 1번 통제 기능, 폭목별 예산에서 주장을 했으며 합법성을 강조하는 투입 중심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재무론의 핵심에서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관리 기능, 성과주의 예산, PBS인데 이 P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성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로의 건설량과 같은 직접적인 산출물과 관련이 있고요. 이 산출물 자체가 성과죠. 3번 계획 기능, 계획 예산 PPBS인데 이 PBS에다가 P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 P가 뭘까요? 플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 기능으로 되어 있죠. 건설된 도로의 이용률과 같은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 그 목적에 따라서 설계를 한다고 그랬죠. 목적에 따라서 방법을 찾는 거고, 그걸 계획 기능이라고 보신 겁니다. 4번 감축 기능, 연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 버짓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제로가 완전 0에서부터 시작한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축하는 게 맞죠. 예산의 점증적인 증대 방지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점증이 뭐라고 했어요? 조금씩 플러스 알파씩 지나간다는 거를 올라간다는 거라고 했죠. 그런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의 경제적 기능은 자원 배분 기능,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기능, 경기 안정 기능을 머스그레이브가 주장을 했고, 예산 행정적 기능은 알렌 시크가 주장을 했는데, 통제 기능, 관리 기능, 계획 기능, 감축 기능으로 나눠서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산의 원칙 1번 예산 과정, 특히 예산입니다. 자,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재정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위의 전통적 예산 원칙이 먼저 발달했습니다. 왜? 입법부가 먼저 하는 거니까. 법을 먼저 정해서 그걸 했던 게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기획의 연계를 중시하는 행정부 위의 현대적 예산 원칙으로 이행이 됐고요. 그러나 전통적 예산 원칙과 현대적 예산 원칙의 상호 보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추세죠. 5번 재정 민주주의는 예산 과정에서 시민들의 재정 선호가 올바르게 반영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요구했던 예산, 시민 예산이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이 재정 민주주의가 보시면 됩니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전통적 예산 원칙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현대적 예산 원칙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통적 예산 원칙에서 예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1번 공개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사전 의결 원칙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예산 공개성의 원칙, 예산 과정의 주요 단계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원칙.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국가재정법은 매년 1회 이상 주요 재정 정보를 공포를 의미함. 공개성이니까 공개하는 거죠. 3번 예외. 총괄 예산, 국방비와 국정원 예산 등이 있는데, 국방비와 국정원 예산이 함부로 발표가 되면 큰일 나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뭐 사는지를 들여다볼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비와 국정원 예산은 비밀로 취급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명확성의 원칙.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이해를 전제하는 게 이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예산 내용의 합리적 분류와 표시, 수입의 원천과 지출 용도의 명확성 이외에는 총괄 예산 예비비 등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이 예상은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예산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는 총괄 예산, 국방비와 국정원 예산 등.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근데 이 명확성의 원칙에서는 총괄 예산, 예비비 등 이런 것들, 그래서 명총예라고 외우시면 돼요. 명총예. 자, 넘어갑니다. 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 엄밀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엄밀하게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랑 결산할 때 예산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는 적자 예산, 흑자 예산 등 보시면 적자는 그냥 마이너스고 흑자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뭐 안 외우셔도 그냥 아실 겁니다. 넘어갑니다. 한정성의 원칙, 이거 중요합니다. 한정성의 원칙, 예상이 있기 때문에. 자, 예산의 각 항목은 상호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면서요.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서 딱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죠? 양적 안정성, 금액의 초과 지출 금지 원칙, 얘는 예비비고, 자, 질적 안정성, 비용의 목적의 사용 금지 원칙, 얘는 이용과 전용이 있고요. 자, 시간 안정성,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예외 2월 계속비 조상충용 관연도 수입 등이 있는데, 한정성은 그냥 뜻만 외우세요. 양적 안정성, 질적 안정성, 시간 안정성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잘 출제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종류가 있다, 이 정도는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이용과 전용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예산 재무행정론의 핵심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은 머리만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넘어갈게요. 자, 예산의 완전성 원칙.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포괄은 다 그냥 포함해서 가져가겠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예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을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입은 그냥 세입, 지출은 세출.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되죠. 나중에 여기서는 안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대차 편견의 원리라는 거 배울 거예요.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된다. 그거랑 거의 엇비슷한 얘기입니다. 3번, 예외 순계 예산, 기금 예산, 기금, 그다음에 출연 대가, 현물 출자, 수입 대체 경비, 전대 차강 등이 있다. 그래서 3번 예의사항은 꼭 외우세요. 완전성 원칙 예외는 순계 예산, 기금, 그다음에 출연 대가, 현물 출자, 수입 대체 경비, 전대 차관 등이 있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통일성 원칙.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결시켜서 안 된다는 원칙. 어떤 특정한 세입이 있는데 이거와 세출을 통합적으로 다 보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2번, 국가의 모든 세입으로 모든 세출에 충당해야 함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국고통일의 원칙, 목적 구속 금지의 원칙,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왜?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연결시키면 이게 직접 사용이 돼버리고 또 목적 구석에 금지가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목적세, 수입 대체 경비, 수익금, 마련 지출제도, 특별회계, 기금 등이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예상 꼭 외우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의 집행에 앞서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입법부니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얘는 준예산, 긴급 재정 경제 처분, 예비비 지출, 전용, 사고 이월, 이체 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 예상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 의결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 세입 세출 예산, 그다음에 명시월과 계속비가 있고, 국고 채무 부담행위, 그다음에 이용과 예비비 설치, 기금과 추경 예산, 가예산과 잠정 예산 등은 사전 의결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이거 외워두세요. 그다음에 사전 의결이 필요 없는 거, 긴급재정 경제 처분, 그 다음에 사고 6월, 전용과의 이체, 예비비의 지출, 준예산 등이 있죠. 설치는 사전 의결이 필요하지만 지출은 사전 의결이 필요가 없어요. 왜? 설치할 때 이미 동의를 받았거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후 승인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이다. 이 표 있잖아요. 이 표는 시험 문제 잘 등장하니까 한번 외워두세요. 넘어갑니다. 자, 국가재정법 16조에서 정하고 있는 거, 재정 건전성의 원칙이 있고요.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재정 성과의 원칙이 있고, 4번 투명성과 참여의 원칙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5번 남녀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예산의 분류. 국가의 세액과 세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사업계획 수립과 자꾸 예산이래. 여러분이 예산이라는 거 그냥 예산으로 외워두세요. 뭐 변명이겠지만 좀 재미를 위해서 약간 좀 오타를 내긴 했는데 재미없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심의의 능력, 기능별, 조직별 분류를 하는 거고, 예산 집행의 효율화는 조직별, 품목별 분류로 해서 효율화를 시키는 거고요. 회계 책임의 명확화는 품목별 분류에서
목적이 명확하라는 뜻입니다. 명확하라는 뜻입니다. 회계책임의 명확하. 다시 한번 꼬였네. 자, 국가의 세액과 세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예산의 분류라고 하며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심의의 능률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제도가 기능별 그다음에 조직별 분류고 예산 집행의 효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조직별 품목별 분류고 그다음에 회계책임의 명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품목별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품목이에요. 왜 이렇게 못하나지? 자, 5번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경제 성질별 분류를 위해서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조직별 분류 누가 사용하는가? 후겠죠. 자, 부처별 소관별 분류하는 방식이고 예산 과목 중 소관에 해당합니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소관이 뭔지.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을 포함하고 중앙간서로 표현합니다. 자, 국가재정법상 중앙간서의 수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수는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간서의 수랑 국가재정법상의 중앙간서의 수랑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4번 세입이 전혀 없는 중앙간서도 존재해 세출 예산서상 중앙간서의 수와 세입 예산서상 중앙간서의 수가 불일치. 여기도 관서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두 개 정부조직법과 국가재정법상 중앙간서의 수도 일치하지 않고 세입과 세출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별 각 부처 예산의 전모 파악, 전체적인 거를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총괄 계정을 사용하는 거고, 자, 입법부 예산심의가 용이 왜?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소관별 예산집행 용이 왜? 다 파악하니까. 회계책임의 명확성 왜? 예산통제 용이 왜?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디서 뭐가 쓰는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이 1번 하나로 이게 2, 3, 4번이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단점은 사업의 목적이나 활동을 밝히기가 곤란하죠. 왜? 너무 큰 범위를 보다 보니까 세부적인 요 하나의 범위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해요. 이게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2번 사업의 우선순위에 파악하기 곤란하고 예산의 성과 파악이 곤란하죠. 너무 크다 보니까요. 각 부처 예산의 전모를 파악하다 보면 세부적인 거 잘 못 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도 장점 1번 때문에 이 1, 2, 3번이 다 설명이 되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품목별 분류 무엇을 사는가? 무엇이겠죠? 그럼 what이겠죠 이건. 제가 왜 영어를 쓰냐면 이 재무행정론 자체도 행정학 전체가 다 해외적인 학문이라고 했죠. 근데 이 재무행정론 자체도 해외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게 제일 이해가 쉬워요. what이죠. 앞에 건 후였고요. 그죠? 자, 예산을 지출의 대상,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지출의 대상,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가장 널리 사용하며 예산 분류의 기초로 다른 분류 방식과 자유롭게 결합 가능. 자, 자유롭게 결합 가능 이거 외워두세요. 3번 죄송합니다. 국가재정법상 성질별 분류에 해당하고요. 예산 과목 중 목에 해당합니다. 앞에 거는 뭐였어요? 소관이었죠. 이건 목입니다. 뒤에 표가 나올 텐데 거기서 배울 겁니다. 장점 지출 통제와 재량 통제에 적합하고요. 합법성 위주의 회계 감사가 가능하며 인사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하고 예산상 개정과 회계상 개정에 일치하기 때문에 이 4번이기 때문에 1, 2, 3번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죠? 4번을 위해서네. 아까 1번을 위해서 1, 2, 3, 4번이 다 가능했고 거꾸로네요. 자, 단점은 총괄 개정 개정하는 부적합하죠. 왜? 전체를 다 조망하지 못하니까. 총괄 개정은 조망할 수 있어야 돼요. 2번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수립 곤란. 조망하지 못하니까 당연한 거죠. 예산의 신축성 저해. 조망하지 못하니까. 자, 4번 지나친 세분화. 법문 용례 천에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조망하지 못하니까 요거 하나만 미친 듯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상 그런 것만 딱 파다 보니까 전체를 또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기능별 분류. 어떤 일에 쓰이는가? 이거는 영어를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안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영어 딱히 뭐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how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1번 정부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에 따라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이고요. 2번 기능별 분류가 세분화된 것이 사업별 분류,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 사업별 분류는 계획예산, PPBS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이 P가 뭐라고요? 플래닝. 자, 활동별 분류는 성과주 예산, 이 P가 뭐라고요? 퍼포먼스, 성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4번 국가재정법상 장과 관에 해당합니다. 세출 예산에만 적용하고, 자, 이 세출 예산에만 적용한다는 거 외워두시고요. 5번 대영역별 분류로서 대항목은 각 부처의 예산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 포괄하고 있죠. 그죠? 자, 장점 정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요. 2번 국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시험 문제에 미친듯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다음 중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분류가 어떤 것인가? 기능별 분류, 뭐 풍격별 이렇게 나오는데 시민을 위한 분류는 바로 이 기능별 분류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3번 총괄계정, 사업계획의 수립이 용이하고요. 총괄계정 쓰이죠. 이게 왜 총괄계정이에요? 포괄을 할 수 있으니까, 조망이 되니까 총괄계정을 쓰고 이 사업계획 수립이 용이한 겁니다. 4번 입법부 예산심의 용이, 그죠? 그 다음에 5번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율성 제고. 아까 풍력별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요것만 보니까. 근데 이거는 전체를 조망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죠? 단점, 기능이 중복된 경우 분류가 곤란합니다. 왜? 세밀한 걸 못 봐요. 그죠? 세밀한 걸 못 보고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때문에 중복된 경우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류가 곤란하다고 그런 거고. 2번 부처별 구분 곤란. 세밀한 걸 못 보니까. 3번 회계 책임의 모호성, 재정 통제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죠. 왜?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 조그만 걸 못 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모호하죠. 여기서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잘 못 봐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경제 성질별 분류. 예산이 국민 경제, 소비, 저축,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류 방식이고요. 예산을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으로 구분하는데 재정 충격 지표나 완전 고용 예산 및 통합 예산 등에서 쓰입니다. 3번 1979년 이후 IMF 재정통계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통합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거는 총괄 예산을 쓴다고 그랬죠. 방금 전 거는 기능별 분류는 또 뭐라고요? 기능별 예산은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했는데, 이 경제 성질별 분류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냥 나라를 위한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왜? 국민 경제 이런 거 파악하는 건 다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장점, 예산의 경제적 효과 파악 등이 바로 나오네. 그다음에 국가 재정 구조의 명확한 인식 나오죠. 나라를 위한 예산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3번 최고 책임자의 책임입니다. 책임자의 유용한 정책 도구로 쓰이며, 4번 국가 간 재정 정보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왜? 나라 내 나라끼리 비교가 가능한 거죠. 이 경제 성질별 분류 쓰면 소비, 저축, 투자에서 쓰이는 것들 다 하니까 이 소비를 영어로는 C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축을 I 또는 S, 그다음에 투자를 S라고 보면 보면 되겠네요. 그냥 여러분들 드라마 본 적 있죠? CSI 그렇게 보시고 외우시면 돼요. 단점, 구체적인 예산 집행 기준의 부재.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완전하지 못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죠. 총량식의 부문별 배분의 측정이 곤란하죠. 이 두 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3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15번 드디어 나오네. 우리나라 예산 과목 9분 입법 과목이 있고 행정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이 입법 과목과 행정 과목에 뭐가 있는지. 세출 예산은 소관, 장관 한 가지가 입법 과목이고, 행정 과목은 세항, 목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임 예산은 조직별로 분류하고, 소관은 조직별이고, 장관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항은 사업별로 분류하고, 세항은 활동별로 분류하고, 목은 품목별로 분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형 전형이 가능한 것들 있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가끔 등장하긴 하지만 잘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시는 게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입법 과목에는 소관, 장, 관, 항 정도가 있고, 행정 과목은 세항, 목이 있다.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정말 안 외워진다면 여기까지 이 표는 외우세요. 딱 여기까지만. 왜냐면 이거 구분하는 게 좀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잘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편의를 위해서 한번 외워두도록 합시다. 이 표 전체를 외우시면 다 좋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프로그램 예산제도. 프로그램 사업,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 사업 활동의 묶음, 그냥 묶음이죠.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 체제와 연계시켜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기법입니다. 2007년 중앙정부에 2008년 지방정부에 도입됐고요. 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운영함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 칸막이 현상을 방지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 성과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자, 보시면 관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요. 그 성과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하는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재량을 준 거죠. 그죠? 앞에 정책론에서 어떻게 보면 일선관료제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일선관료제는 실무진들이 권한이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제도니까 정리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무진들에게 약간의 권한을 줬다, 재량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번 성과관리, 발생주의 회계 중 중기재정계획 MTF, 이건 5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 중기계획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뒤에서 배울 겁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등과 연계되어 편성하게 되고요. 자, 여기 아까 있죠. 장한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까지 있는데, 아까 앞에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죠. 입법 과목은 소관, 장관, 항이었고 행정 과목은 세항, 목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세세항까지 추가가 됐네요. 근데 이거는 입법 과목 그런 게 구분하는 거 아니고, 장관항까지는 그냥 세항까지 입법 과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관항, 세항, 그다음 세세항, 목, 세목으로 구분이 돼 있더라.
프로그램 제도는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도 그냥 한 번 정도 봐주세요. 어떤 게 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예산 분류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해놨죠. 여기 세세하게 살짝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시험 문제 미트시 많이 등장하는 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 와, 이거 시험 문제 1, 2, 3, 4번 바꿔서 많이 냅니다. 자, 1번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번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지 발생만 한 게 아닙니다.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걸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되죠? 근데 남북관계 변화가 난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경제협력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지 반드시 발생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3번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자, 1번 3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산 불성립 대처 방안 준하산. 자, 9번 가해산, 잠정예산, 준예산 등이 있고요. 사용기간은 가해산은 최초 1개월,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요. 자, 가해산, 잠정예산, 준예산은 다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잠정이랑 준예산은 제한이 없고 사용기간 가해산은 1개월 정도 사용이 됩니다. 이거 솔직히 역사가 있긴 한데 역사까지 가면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표 정도에서만 나올 거예요.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지출 항목으로 전반적이지만 준예산은 한정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채택국가. 자, 가해산은 10 프랑스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잠정예산은 영국, 일본, 미국, 준예산은 독일, 한국에서 쓰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표 암기하세요.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문제 가끔 등장합니다. 자, 특별회계가 뭔지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는 것도 나오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자, 1번 일반 회계와 분리 단일성의 원칙 위반입니다. 특별한 목적, 통일성의 원칙 위반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 위반, 통일성의 원칙 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회계 분리가 됐기 때문에 단일성의 원칙이 위반,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통일성의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국회 심야 의결, 기획재정부는 심사 후 중앙간서회장이 설치하는 겁니다. 중앙간서회장이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장관은 심사만 하는 거예요. 이거 주어 바꿔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정부기업 예산법에 적용을 받으며 4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재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5번 예산 규모의 복잡화로 인한 의회 통제 약화, 투명성과 효율성의 저해로 단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특별한 목적인데 이 특별한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과 효율성 저해하죠. 국민이 이 특별한 목적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설치 요건은 법률에 따른 설치 요건이 있는 겁니다. 헌법 아니에요. 법률입니다. 자, A.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 운영, 기업 특별하게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해야 할 때 또는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일반 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리는 그냥 구분해서 표기한다.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는 거. 다시 한번 설치 요건은 법률에 의한 겁니다. 헌법 아닙니다. 자,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 운영을 해야 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또는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일반 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회계는 국회 심의와 의결이 필수적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사하고 중앙간서회장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바꿔요. 중앙간서회장이 심사를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치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이 회계도 회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기금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자, 1번 예산의 일반적인 제약으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보유 운영되는 자금을 얘기하고요. 자금을 잠식하지 않고 회전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구분됩니다. 회전시킨다는 거 이거 펀드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3번 예산은 조세가 주된 수입 무상국부입니다. 기금은 대체로 유상국부고요. 자, 4번 일반회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일성의 원칙이에, 자, 특별회계도 단일성의 원칙이겠죠. 5번 특정한 수입과 특정한 지출이 연결되는 점에서 통일성의 원칙이에 똑같네. 그래서 단일성의 원칙 외에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단추특기, 추가경정예산, 그 다음에 뭘까요? 단추특기죠.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 이렇게 단일성의 원칙 예라고 외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단일성의 원칙 예가 뭐라고? 단추특기. 추는 추경예산, 특은 특별회계, 기는 기금입니다. 단추특기 외우시겠죠? 제가 이쯤에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 기금하고 설명드리려고 했다가
기임하고 설명드리려고 해서 많이 기다렸어요. 아까 참느라 혼났습니다. 자, 5번. 특정한 수익과 특정한 지출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통일성의 원칙이 지금 방금 얘기했죠. 자, 설치 요건은 역시 법률입니다. 왜 이렇게 못하나지? 미안합니다. 법률이에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재검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신축적 운영이라는 건 회전시킨다는 점이죠. 이 신축적 운영이 없다면 그냥 특별하게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예산 총계와 총계 예산이 뭔지. 가끔 이거 계산하는 거 나오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요새는 잘 안 나와요. 예산 총계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고, 예산 순계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마이너스 중복분을 제거를 하는 거고요. 총계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입니다. 예전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총계와 순계 계산하는 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필수 과목 체제에서였고, 아마 이 선택 과목 체제에서는 잘 2021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난다, 완벽하게 안 난다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곤 하세요. 아셨죠? 자, 총계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 순계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 마이너스 중복분입니다. 이 중복분을 왜 빼냐면 이 중복분이 안 빼면은 순 가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이란 게 여러분 예전에 한번 넷 프레젠트 밸류라고 해서 순현재 가치 배운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완벽한 회계만 중복분을 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잘 꼬이네. 그냥 순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총계 예산,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예산을 얘기한 거고, 순계 예산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예산, 완전성의 원칙 이해죠.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단일성의 원칙 얘기가 뭐라고요? 단, 추, 특기죠. 그거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통일성의 원칙이 암기하는 거, 통, 목, 수, 특, 기입니다. 자, 특별하게 기금 여기 들어가고, 수는 수입대체 경비, 목은 목적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은 통일성의 원칙에게 통목수 특기, 단추 특기, 요 정도는 외워주세요. 시험 문제 아주 잘 쓰입니다. 나오면 요것만 딱 외워도 맞출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예산 기초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아까 단추 특기, 통목수 특기 요거는 꼭 외우세요. 요 시험 문제 미친 듯이 많이 나오고요.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책을 찾아서라도 암기를 하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재무론 일단 그 재무행정의 기초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제5장 재무론 제2절 재무론의 핵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론의 핵심이 정말 출제밭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딱 강의는 여기서 끊고 여기서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듣느라 많이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시는 만큼 반드시 보답 받으실 거예요. 자, 행운을 빕니다.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